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33번지에는 18가구가 똑같은 모양새로 살고 있다. 송이송이 꽃과 같은 젊은 여자들. 전등불이 켜진 뒤에 18가구는 나보다 훨씬 화려하다. 나는 그러나 그들의 아무와도 놀지 않는다. 제일 작고 아름다운 내 아내 낯을 보아 좋지 않은 일인 것만 같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다. 볕 드는 방이 아내 방이요, 볕 안 드는 방이 내 방이다. 나는 이런 방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아서 즐거웠다.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내의 방으로 와서 들창을 연다. 햇살이 화장대 가지각색 병들에 비쳐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 없는 내 오락이다.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휴지에 불을 붙인다.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구멍이 뚫리길 기다리는 짧은 순간의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큼 내게는 재미있었다.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 하나만을 골라서 가벼운 호흡을 하여본다. 이국적인 센슈얼한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확실히 아내의 채취의 파편이다. 천장 밑으로는 아내의 화려한 치마와 저고리가 걸렸다. 그걸 입은 아내의 여러 가지 포즈를 연상하면 내 마음은 늘 점잖지 못하다. 그렇건만 아내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다. 입고 있는 골든 양복 한 벌이 내 잠옷이었고 일상복이고 나들이 옷이다. 하이넥의 스웨터를 1년 내내 내의로 입는다.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 빨래를 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참 반갑다.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 나에게는 인간사회도 생활도 서먹서먹했다. 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내는 외출할 뿐만 아니라 손님이 많다. 그런 날은 나는 종일 내 방에서 누워 있어야만 된다. 그러면 아내는 나에게 돈을 준다. 50전짜리 은화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늘 머리맡에 던져두고 한 것이 모여서 꽤 많아졌다. 이것을 본 아내는 저금통을 사다 준다. 나는 한 푼씩 그 속에 넣고 열쇠는 아내가 가져갔다. 나는 늘 혼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다. 밥은 너무 맛이 없었다. 말없이 주는 모이를 넙죽 받아 먹기는 했으나 내심 야속하게 생각한 적도 더러 없지 않다. 나는 안색이 창백해 가면서 말라 들어갔다. 영양 부족으로 하여 몸뚱이 곳곳의 뼈가 불쑥불쑥 내어 밀었다. 아내는 능히 내가 배고파하는 것을 눈치챌 것이다. 그러나 아랫방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나에게 주려들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나를 존경하는 마음일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배가 고프면서도 저기 마음이 든든한 것을 좋아했다. 아내가 무엇이라고 짓거리고 갔는지 귀에 남아있을 리가 없다. 어느 날 나는 저금통을 변소에 갖다 넣어 버렸다. 이상은 실제로 소설의 배경인 종로 관철동 33번지에 기생인 금홍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의 나를 작가인 이상 본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는 일제강점기 무기력한 지식인의 초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도입부가 따로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머릿속에 준비된 백지에 위트와 패러독스를 포석처럼 늘어놓았다는 것은 이어지는 소설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인물의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어와 역설이 다수 섞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인과의 생활을 설계한다는 말에서는 소설의 내용이 보입니다. 여인의 반만을 영수하는, 즉 받아들이는 생활은 자신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과 아내를 공유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런 생활에 한 발만 들여놓았으니 다른 하나의 발은 현실에 걸쳐 있겠고 이것은 두 개의 태양과 함께
나의 정신분열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태양은 폐쇄적인 방 안의 나와 현실 속의 나로 또는 나와 아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반사회적이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며 검은 옷만 입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주 외출하고 손님들을 만나 돈을 벌며 화려하고 다채로운 옷을 입습니다. 이런 대조는 결국 폐쇄적인 나와 사회 속에서의 나의 대조와 유사하고 따라서 나와 아내를 나의 두 개의 자아로 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1936년에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심리소설로 손꼽힙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인물의 내면을 자세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는 대사가 단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타인과의 소통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나의 머릿속에서 인식한 대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나가 살고 있는 곳은 사창가입니다. 똑같은 형태의 18가구에 아리답고 젊은 여자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화려함 속에서도 비참함을 느끼게 합니다. 볕 드는 방과 볕 안 드는 방은 아내와 나의 권력 구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동시에 나가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내의 방을 통과해야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나가 아내의 방에서 유희를 즐기는 것을 통해 아내의 방은 욕구와 쾌락의 공간이자 바깥과 연결된 의식 세계를 상징하고 나의 방은 무기력하고 침체된 무의식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옷도 없는데 아내가 옷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내에 의해 나가 철저히 통제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박탈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나는 의식 주중 무엇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모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자신의 처지를 사육되는 가축과 같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불 속에서 사색하는 일과 아내가 몸 파는 것을 그저 듣고 있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아내의 직업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일부러 모르는 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33번지가 꽃과 같은 젊은 여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오면 나는 방에만 있어야 하고 아내가 그런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은 내가 겪은 고통의 대가이자 두 사람 간의 권력 구도를 보여줍니다. 이 돈을 나가 방치하자 아내가 저금통을 주고 그 열쇠는 도로 아내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아내가 돈을 주는 목적이 나가 돈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에게 돈을 주는 행위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는 힘의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내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은화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은화는 은이 갖는 맑음의 속성과 돈이 갖는 권력의 속성이 모두 반영된 소재입니다. 이에 따라 은화를 모은 저금통을 변소해버리는 행위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이프에서 은화가 맑은 정신을 상징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금통을 변소해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화는 아내가 몸을 팔아 번 돈을 다시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보면 볼수록 나는 비참한 현실을 느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현실을 망각하고자 저금통을 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